그 마약 수사는 기본적으로 상선 수사를 하거든요. 상선이 뭐냐면 마약을 투약한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한테 마약을 준 상위의 단계에 있는 사람을 상선이라고 그러고 그 상선을 기준으로 이 투약자는 하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약을 투약한 사람들이 검거가 되면 아, 나 저 사람한테 마약 샀어라고 해서 그 상선을 이제 속칭 또 내린다라고 하거든요. 상선을 이제 내려서 제보를 하면 그 상선에 대한 추적을 해서 그 사람을 검거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새 뭐 MZ 세대라는 말처럼 이제 세대 간을 어쩌 구분하는 말들이 좀 유행을 하고 있는데 마약 세계도 올드보이와 영보이가 존재합니다. 그 OB와 YB가 하는데 이 사람들의 어떤 그 범행 수법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검사로서 수사할 때도 그 접근 방법이 다르거든요. 올드보이 분들은 이제 연령대가 한 40, 50대 분들이죠. 대면 거래를 원하세요. 이게 마약의 은어 중에 하나가 이제 오른손 왼손 거래라고 오른손 왼손 스쳐 지나가면서 만나서 오른손에 마약 주고 왼손에 그 돈을 준다라는 의미로 그러니까 손손 거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컴퓨터 조작이 좀 쉽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텔레그램이나 이런 그 메신저 기능에 잘 익숙하지 않으니까 손손 거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올드보이들은 그 제보자의 진술에 좀 의존해서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투약자들이 이제 검거가 돼서 그 상선에 대해서 제보를 하면 패턴이 똑같습니다. 전화하거나 뭐 문자로 필로폰이 이제 은어가 술이니까 술 남은 거 혹시 있으세요? 너무 급해서 그런데 그럼 어디로 와? 해서 이제 가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말로서는 이제 증거가 남죠. 저 사람한테 내가 얼마 주고 샀다라는 진술이 있고 그 다음에 전화했다라면 통화 내역이 남아 있을 것이고 발신 기지국 위치 추적을 하니까 자기 집에서 전화 건네요. 그다음에 상대방 집에서 전화 건 내역이 있다. 그럼 그 진술 믿을 만한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진술을 보강한 이제 증거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그러면 영보이들은 지금 어떻게 하느냐? 20, 30대들은 대면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텔레그램으로 주로 이제 소통을 하거든요. 그 텔레그램의 특성이 상대가 한 사람이라도 그 대화방을 나가버리면 그 대화방이 이제 다 폭파가 돼버리고 뭐 비밀 대화방을 또 차려서 일정한 1분 시간이 지나면 다 그냥 자료가 삭제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보안성이 강화되니까 구매해서 투약한 사람을 잡아도 그 상선을 모르는 겁니다. 대면을 해서 하질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 영보이들의 수사는 상선 추적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화면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텔레그램에 올라와 있는 뭐 게시물인데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겠어요? 아이스, 완벽하고 놀라운 술. 부에 캔디, 몽키 이게 실제로 그 마약방 내에서 은어로 이제 메뉴판이라고 하는 건데 그 하나의 마트에서 그냥 진열된 상품처럼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수류탄 2개랑 캔디 하나 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별의별 말이 다 있네. 아이스라는 게 이제 필로폰의 은어거든요. 그래서 얼음, 뭐 차가운 술, 필로폰을 뜻하는 거고 대만과 멕시코는 밀수한 필로폰의 원산지입니다. 원산지 표기까지. 아니, 원산지 표기까지 할 정도로. 그다음에 0.5G가 이제 0.5g이 35만 원이라는 뜻이고 1g은 55만 원. 이게 근데 실제로 이 사람들을 그 휴대폰을 압수수색 해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1G 얼마예요? 그러니까 한글로 1G. 아, 일지. 예, 그다음에 반지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 밑에 저기 쭉 써 있는 것도 다 약의 종류예요? 그렇죠. 구액이라고 부르는 거는 이제 합성 대마라고 해서 그 전자담배. 맞습니다. 예. 그 JWH018이라고 해서 그 필로폰보다 더 이제 그 환각 정도가 높은 굉장히 좀 중한 마약. 그다음에 캔디가 도리도리라고 하는 MDMA입니다. 저렇게 각시탈부터 이거는 이제 그 성분을 자기 마음대로 이제 조합을 하거나 뭐 신상 마약이라고 해서 그 텔레그램 마약 방에서 유통되는 뭐 특별한 마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거 칵테일 메뉴네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검사로 재직할 때 이 텔레그램 마약방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되고 이 마약류 시세, 그다음에 혹시 신종 마약이 나오진 않았는지 이런 걸 알아보려고 저 마약방에 이제 저도 이제 회원으로 가입해가지고 오, 잠있어. 잠이서 아니지만 그냥 그 방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알람이 정말로 거의 뭐 5분 단위로 울립니다.
그 정도로 거래가 활성화돼 있고 제가 있었던 방은 거의 뭐 회원이 4,500명 정도의 방도 있었으니까 생각보다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청소년들의 마약이 급증하고 있는 원인 중에 가장 큰 것도 이렇게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니까 인터넷 거래하듯이 주문하고 바로 이제 배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쉽게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그 부모님한테 공부 좀 해야 되겠어. 그래서 공부방을 하나 만들어줘.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그래서 오피스텔에 이제 공부방을 하나 만들어줬는데 거기에 이제 고3 친구 3명이 아지트로 활용을 해서 텔레그램 마약방을 통해서 마약류를 판매를 해서 벌어들인 범죄 수익이 1억 2천만 원 정도 될 정도로 그 결국 3명은 다 이제 구속이 됐죠. 그럴 정도로 이제 학생들까지 마약으로 이제 범죄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청소년들 중에 기사를 보면 초등학교 6학년이 거의 뭐 최연소 뭐 투약자라고 제가 기사를 봤는데 12살 정도니까 정말로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범행이 이루어지는데 지금부터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뭐 범죄를 모방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녀분들이나 주변의 지인분이 텔레그램으로 뭔가 이상한 거 한 것 같다라고 하면 사전에 그렇게 막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그 기사에도 났었는데 한 마약 사건 전담하는 판사님께서 지하철 탔는데 그 옆에 어떤 사람이 휴대폰으로 이제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막 주문을 하고 있는 거를 바로 신고를 해가지고 거기서 현장에서 잡힌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집에 가는 지하철 안에서 네. 마약을 주문하고 있다는 게. 그렇죠. 아마 그렇게. SNS 하듯이 이렇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면 또 누군가를 또 신고하거나 뭐 공익적 목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거의 뭐 피라미드식 다단계 회사랑 똑같습니다. 중소기업입니다. 그래서 총책, 그다음에 인증 딜러, 그다음에 드라퍼라는 그런 개념이 나오는데 총책은 이제 제일 그 우두머리에 있는 사람이고 인증 딜러라는 사람은 총책으로부터 받은 마약을 팔 수 있게 권한을 득한 사람, 그걸 인증 딜러라고 해요. 그래서 뭐 그 전국을 이제 권역화 해가지고 뭐 경상권, 그다음에 뭐 전라권, 충청권, 서울 뭐 이런 식으로 권역을 나눠서 인증 딜러를 이제 배치해 놓는 거죠. 그럼 그 인증 딜러들은 자기가 이제 하나의 그런 방을 운영하면서 마약을 팔아야 되는 거니까 그 마약을 실제로 붙여놓을 수 있는 그 드라퍼들을 수시로 이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저 아까 보여드린 마약방에 실제로 들어가면 뭐 월천 보장, 구인 광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올라오기도 하고 또 실제로는 그 투약자분들이 돈이 없으니까 좀 깎여줄 수 있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은연중에 이렇게 돈 없으면 이거 드라퍼 한번 해봐라. 그럼 나 마약 공짜로 줄 테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꼬드겨가지고 드라퍼로 고용해서 힘든 일, 제일 위험한 일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중에게 노출되는 거니까 그런 일을 시키는 일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하고 싶은 사람이 그 마약방에다가 이제 텔레그램을 보내면 그 사람한테 이제 좌표를 부립니다. 좌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약을 드라퍼들이 숨겨둘 때 그 도로명 주소 같은 거를 이제 찍고 그다음에 숨겨놓은 장소를 이렇게 찍어요. 그래서 보내면 그거 사진 보고 찾아가서 그걸 이제 득하고 실제로 그 사기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거기 숨겨놓지도 않았는데 그냥 돈만 받고 왜냐하면 신고를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기로 악용하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반대로 마약 사범 중에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마약 숨겨놓는 그런 위치를 그 텔레그램 방에서 봐가지고 자기가 짐작해서 그걸 찾았다는 거예요. 물론 뭐 거짓말일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그럴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실제로 그 마약 수사관 분들이랑 같이 함정 수사를 해서 최대한 그 드라퍼들한테 대면 거래를 유도를 하죠. 나는 이거 보면서 사고 싶다라고 해서 그 현장에 나온 사람들을 이제 체포해서 뭐 상선을 타고 가는 수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드라퍼들한테 좌표를 받아서 그 이제 마약류를 수거를 하면 그 이제 비닐팩에 묻어 있는 지문을 추적을 해서 그 이제 마약을 포장한 사람을 체포하는 그런 기법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 마약 수사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거 있으세요? 수사 과정? 저 근데 영화 같은 데 보면 네. 왜 드라퍼를 잡고 상선까지 이렇게 수사를 딱 파고 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상선이 이미 감옥에서
그냥 자기는 감옥에 들어간 상태에서 모든 걸 진두지휘하고 있어서 이 사람을 더 이상 벌 줄 수도 없는 상황 막 네.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뭐 세간에 화제가 됐던 그 아시아 마약왕 사건이라는 필리핀. 그 이런 거 보면 필리핀 교도소 안에서 한국의 그 사람들을 이제 지휘해서 텔레그램 마약방을 운영하는 사례도 있을 정도로 그러면 더 줘야 되지 않나요? 그 형량을? 형량을? 형량을 더 줘야죠. 필리핀에서 처벌받은 걸로 아는데 어마어마한 형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마약은 뭘 것 같으세요? 필로폰 아닐까요? 맞습니다. 예. 필로폰이 지금 그 단속된 마약류 중에서 거의 뭐 68%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 필로폰이 중독이 너무 심하고 그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제 끊을 수 없다는 거를 제가 여러 마약 사범들을 인터뷰하면서 많이 느꼈죠. 제가 이제 만났던 그 피의자 중에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소유예 처분이라 해서 이제 선처를 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소돼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다음에 구속돼서 실형을 선고받고 이런 전력을 거치다가 교도소로 이제 수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2년, 3년 이렇게 복역하고 나왔어요. 출소 그 당일에 투약을 화장실에서 하고 집으로 갔어요. 근데 아내분이 보니까 알죠. 그러니까 마약을 또 필로폰을 했구나 해서 그 자리에서 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출소된 날 바로 경찰한테 현행범인으로 체포돼서 다시 들어온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위험한 마약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 주위에 외국인 친구가 있는데 우리나라 분들보다 마약에 대해서 많이 접하는 그렇죠.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때 친구가 말한 게 펜타닐 같은 거는 진짜 위험하다. 위험하죠. 네. 굉장히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거든요. 펜타닐 같은 경우는 헤로인이라는 마약의 100배에 달할 정도로 얼마나 이제 그 강력한지 그게 처방이 패치 형태로 돼요. 그래서 아플 때마다 뭐 허리 쪽이나 뭐 이런 데다 붙이는 거거든요. 아주 작은 패치를. 피부를 통해서 서서히 흡수되게 할 정도로 강력한 마약인데 이제 그 펜타닐 이제 사용하는 친구들은 그걸 이제 가늘게 잘라서 불에 태워서 발생하는 연기를 이제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약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한때 한국에서 이제 미국에서 유학한 그런 20대 래퍼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졌고 래퍼를 꿈꾸는 그런 2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제 더 청년들 사이에서 문제가 됐었죠. 음원 막 수십 개 낼 정도로 유명한 래퍼인데 이제 제가 검사실에서 조사를 한번 해봤었는데 주변에서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죄의식 없이 이렇게 투약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특징이 펜타닐은 이게 커뮤니티가 형성돼 있다 보니까 주변에 이렇게 나눠줘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공짜로 친구들한테 나눠주거나 아니면 공짜로 줬다가 뭐 고마우니까 돈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펜타닐, 뭐 수수나 매매, 판매 범행으로 처벌될 수가 있는데 이 판매 범행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처벌에 그 법정형이 규정돼 있어서 벌금형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사형 빼고는 살인죄랑 이제 법정형이 똑같은 건데 그 정도로 중하게 처벌받기 때문에 주변 사람한테 나눠주는 것도 굉장히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이 펜타닐 수사를 하다 보면 이게 그 사람들 커뮤니티 내에서는 잘 뚫리는 병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이 병원 가면 이거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냥 처방해 주니까 그 병원 가. 그래서 그 의사분한테 면을 트고 심지어 이제 전화로 선생님 그때 저 그 처방받았던 환자인데 처방전 택배로 혹시 받을 수 있을까요? 해서 택배로 보내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의사분들도 수사 대상에 올라서 처벌될 수도 있다는 거 그런 것도 굉장히 이 펜타닐의 특징입니다. 이 펜타닐 뭐 투약해서 중독되는 것도 위험하지만 주변 사람한테 나눠주는 것도 굉장히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이라는 그런 단속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병원에서 이제 의사분들이 그 진통 목적으로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 뭐 프로포폴 같은 거를 이제 처방하고 그 사용량과 재고량을 거의 뭐 실시간으로 이렇게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다가 기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시작처에서 그 자료를 이제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배우 사건 같은 경우에도 누군가 이름을 딱 특정해가지고 조사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병원을 단기간에 여러 군데 이제 옮기면서 이제 투약을 하는 패턴이 발견이 되니까 이제 식약처에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한 겁니다. 이거 약간 좀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수사했던 사례 중에 이 졸피뎀에 좀 중독된 분들이 있어요. 졸피뎀이 뭐냐면 이제 수면제인데
이것도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이거든요. 졸피뎀을 이제 한 알 먹으면 바로 잠이 드는데 이분은 이제 그 내성이 생겨가지고 한 번에 뭐 6, 7알을 뭐 먹어야 이제 잠이 들 정도로 중독이 됐던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 어쨌든 처방받아서 사야 되는데 그게 마약류 관리 시스템상 이 사람이 직전에 언제 어디서 어느 병원에서 몇 알을 처방받았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 처방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지인의 어떤 주민등록번호 이런 걸 도용을 해가지고 졸피뎀을 이제 처방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결국엔 처벌을 받았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처방을 받아야 돼서 하는 거면 본인이 아파서 그거를 치료 목적으로 처방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못 먹으면 못 잔다는데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졸피뎀을 처방받아서 복용한 것보다는 이제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도용했다는 그 부분의 범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적법하게 처방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또 졸피뎀 투약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저는 얼마 전에 얘기 듣기로는 그 프로포폴에 중독이 돼가지고 한 달에 장내시경을 5번 하는 분이 계시고 아, 그분 장은 괜찮으세요? 큰일 나지. 그 정도. 큰일 나죠. 장이 허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네.